안녕하세요. 한참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혼과 죽음입니다. 이혼과 관련된 죽음에 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 소송 도중에 그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했을 때 과연 이혼이 성립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혼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중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부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도 없고, 부부인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의 문제가 남지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 이제 소송 도중에 사망이냐 아니냐가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원래 이제 제 의뢰인분은 원래 몸이 아프시고 그분은 재산이 좀 많으셨어요. 몇십억 정도는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상대방 이제 여성분이, 내가 나랑 결혼을 해주면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병수발도 해주고 내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이 남성분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였고, 그래서 부부가 되었는데, 이 여자분이 이 남자분은 이제 투병 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조금 결혼 전과 후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이미 이제 부부 관계가 되었고, 이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모든 재산은 내가 상속받게 되므로 크게 이제 개의치 않았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뭔가 크게 내가 사기를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부부관계의 실질이라고도 존재하지도 않을 수준으로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이제 또 돈을 요구를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은행께서 돈도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한테 이 남자분이 찾아오셨을 때는 내가 준 돈 안 돌려받아도 된다. 그런데 이혼만 시켜달라.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냥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내분이, 결혼하신 분이 분명히 귀책성이 있어요. 왜냐면 부부관계의 기초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될 수준의 관계만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은 성립이 되겠죠. 문제는 뭡니까? 시간입니다. 저희 의뢰인한테는 시간이 부족하죠. 만에 하나라도 내가 소송 도중에 명을 달리하게 되면 내 재산이 전부 다 내가 지금 이혼하고자 하는 배우자한테로 다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이혼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었어요. 이 여자분은 그러면 협의 이혼을 해주느냐? 절대로 안 해주죠. 왜냐면 이분이 그 이혼 절차 과정에서 돌아가시기만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재산을 자기가 취한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귀책 사유에 대한 입증이 매우 중요했지만, 그거는 분명해 보였고, 속전속결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소송을 그냥 초임 변호사가 맡아서, 의뢰인이 이혼 소송 해달라는구나, 귀책 사유 넣어서 일반 소송 하듯이 그냥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진행했다면, 제가 상대방 여자 쪽 변호사였다,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끌 수 있어요. 온갖 지연책은,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소송 지연책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어때요?
제가 저번에 그 이혼 소송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요인이 가사조사가 들어가면 그렇다.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가 이혼의 성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 말겠다가 다퉈질 때 내지는 뭐 서로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 서로 키우겠다 안 키우겠다를 다투고 있을 때 그랬을 때는 이혼 소송 기간이 일반적인 기간보다 길어진다고 했죠. 지금 이 사건은 어때요? 이혼의 성부 저쪽에서 무조건 우리가 소장을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뻔히 상대방 수가 보여요. 이혼 거부할 것이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온갖 소송 지연책을 상대방 변호사가 쓰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끌어가는 소송 도중에 우리 의뢰인이 사망하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게 수가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를 접수할 때 어떻게 하느냐. 소를 접수할 때부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세로 밀어붙여야 돼. 이거 일단 뭐 가사조사도 할 것도 없다. 이혼 귀책 사유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게 없다. 우리 의사가 뭐 애매한 것도 아니고 확고하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할 것도 없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저만의 전략은 일명 김빼기 전략입니다. 김빼기 전략은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쓸지에 대해서 상대방은 아직 소장도 안 받아봤고 답변서도 안 냈어요. 제가 미리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건이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지연시킬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온갖 트집을 잡으려고 하겠지. 왜냐하면 소송을 끌어야 되니까. 이거를 일명 제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소장에서. 상대방은 소장을 받지도 답변서도 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걸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잃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사님이죠. 판사님은 이런 사건이구나라고 첫인상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상대방이 뭐 우리 의뢰인 또 뭐를 잘못했고 내지는 뭐 나는 뭐 실제로 결혼할 의사가 있었고 뭐 다른 핑계를 대더라도 어때요? 제가 프레임을 씌워놨잖아요. 김을 다 빼놨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를 제가 미리 다 뱉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실제로 소송 진행책을 씁니다. 하지만 판사님 눈에는 어때요? 이 처음 원고 변호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가는구나 라고 느끼죠. 그러면 소송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3개월 안에 끝날 수는 없어요. 이혼 성부를 가르는데 판사님이 상대방 보고 너 말하지 마 바로 판결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상대방 변호사였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끌 수 있었던 그 전략이 그렇게는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일심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우리 의뢰인한테 시비를 걸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 의뢰인한테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 원고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걸겠다 주장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 소송 막바지 와가지고 그런 새로운 주장하지 마라. 그리고 이혼이 성립이 되면 진짜로 위자료랑 재산 분할 청구하고 싶으면 별소로 제기할 수 있다. 별소로. 이 사건은 이혼이 되냐 마냐가 지금 쟁점인 거고 이때까지 그 주장 안 한 거 하지 마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도 재산 분할 주장은 못했고 위자료 주장은 했는데 위자료 주장 또 저희가 다 반박해 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위자료 주장 때문에 1, 2개월 정도 더 늘어난 감은 있었지만 어쨌든 최단 기간에 1심 판결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은 항소하겠죠. 항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항소를 상대방이 피고가 했으니까 어때요?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일부러 상대방이 항소를 해놓고 항소 이유서를 안 내면 어때요? 그냥 2심 가가지고 2심 재판부에서 사건이 수개월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뻔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원고의 2심 대리를 맡아서 저희가 먼저 서면을 냅니다. 항소는 상대방이 했고 항소 유서도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서면을 먼저 내면서 판사님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건이고 상대방은
항소유서를 늦게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항소유서를 내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요청을 하죠. 실제로 2심 재판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빨리 내라고 이제 판사님 명령을 내려줬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때요? 원래는 2심에서도 한 6개월을 끌 수 있는 거를 그렇게 못 끄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2심도. 그러면 상대방이 또 뭐를 할까요? 상고를 하겠죠. 대법원. 그래서 3심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도는 명확해요. 이 소송 과정에서 1, 2, 3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냥 우리 의뢰인 죽기만 바라고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대법원에다가도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기다립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까지는 저희도. 그리고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내는 날에 저희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반박서면을 냅니다. 어떻게 상대방 상고이유서를 안 읽어보고 반박서면을 쓸 수 있냐. 무슨 말을 할지 뻔하잖아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고이유서를 접수한 그 날짜에 저희는 반박서면을 내고 빨리 종결을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죠. 원래 대법원 사건도 수개월로 갑니다. 하지만 조금 이렇게 이례적인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계속 빨리 판결을 내달라는 그 의견서를 계속 제출해가지고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상고까지 끝나고 다행히 의뢰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혼이 성립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바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혼을 이제 종결했고, 그 사건이 끝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저희 의뢰인 살아는 계세요. 지금 뭐 건강하게 계시고.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 몸 상태라는 걸 알 수 없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속았다,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으면서 내 전 재산이 나를 속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건 정말 한 인간으로서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변론 과정에서도 제가 판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변론을 해서 판사님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었다. 죽음에 관한 두 번째 쟁점은 배우자의 자살 위험입니다. 의외로 이게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걸 내가 알게 돼서 이혼을 원해요. 그런데 그 상대 배우자가 우울증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부터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살을 하겠다. 나 당신이랑 헤어지면 죽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또 이 일방의 배우자한테 매우 집착을 합니다. 나의 종속물인 것처럼. 그리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는 또 자살을 하겠다. 자살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자살을 하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울증 증세가 있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배우자를 나의 종속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그 자살이라는 것은 자살도 또 일종의 나에 대한 폭력성의 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폭력성도 내재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사건을 받을 때부터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 당장 배우자가 바람 펴서 나 이혼 소송 할 거예요 하고 변호사 돈 주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뭐 끄어가지고 뭐 119 실려가고 뭐 그러면은 사람 마음이 그걸 끝까지 유지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렇게 제가 사건을 받을 때부터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중간에 실제로 배우자가 그냥 말로만 내가 뭐 허풍을 치는 것인지 내지는 실제로 사람이 좀 우울증도 있고 이미 뭐 자살 시도 경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진짜로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위험성이 있다면 설령 그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나는 그냥 이혼을 하시겠다는 의사인지, 아니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마음이 흔들려서 또 이제 이혼을 접을 생각이라면 애초부터 시작을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다. 성급하게 해놓고 접는 것보다는 일단 배우자가 조금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좀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한 상태에서 이혼을 협의 이혼이 되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소송을 그때 가서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는. 그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배우자가 우울증 증세가 있고 자살의 위험성이 있고 그걸로 날 위협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혼 결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